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특히 이제 그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지난 한 3년간 굉장히 많이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그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지표죠, 지수.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리면은 기업의 성과.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누가 좋을까요? 최저임금을 임금을 인상하면은 누가 웃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임금을 굉장히 적게 받는 사람들이 1시간에 5,000원을 받았어요. 8시간 하면 하루에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을 올리면은 하루에 얼마를 받는 거죠?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4만 원을 받았을 경우 만약에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면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8만 원을 올리면은 2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2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5,000원에서 만 원으로 몇 년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나는 5,000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240만 원을 받아. 만약에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면 거의 27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복지라든지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후에 나타난 많은 현상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올리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말고 최저임금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 한 100명을 두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5,000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거꾸로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100명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이 중소기업의 혁신이라든지 기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 제품이 굉장히 매출액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최저임금에 걸맞게 어떤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높아졌다면은 이거를 커버하고 남았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성과, 특히 이익률이라든지 심지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각종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또 제공하는 파는 상공인들,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호텔, 숙박업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많아요. 이 모든 업체들이 똑같은 최저임금에 이제 적용을 받거든, 우리나라 전체가. 그 이후에 최저임금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실제로 이제 현상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최저임금 내지는 이 총액을 맞추는 우리 회사는 직원들 임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 나가야 돼. 이러면은 원래 직원 3명 내지 4명을 쓸 걸 거꾸로 2명 내지 3명, 한두 명을 줄이는 거죠. 그거로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영업시간을 급격하게 줄이는 거죠.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속초라든지 양양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동해안 쪽을 제가 가끔 가는데 동해에 있는 상당히 많은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굉장히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해서 배가 고픈 식당을 갈 수도 있고 포장마차를 갈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가게가 최근에 제가 가봤는데 9시 이후에 문을 열어놓은 가게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그 관광도시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가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날인데도 토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9시, 10시에 관광지에 문이 열려있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까지? 그나마 9시 반 정도 돼서 밥을 먹으러 와서 겨우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것도 겨우 쫓기듯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아요? 손님도 많을 때 했더니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받아봤자 몇 명 못 받는데 주방장에다가 이 식당의 서비스에다가 몇 명 하면 실제로 몇 그릇을 팔더라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2시간 연장하면 3명만 있더라도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만, 기본 인건비만 하더라도 3명이 2시간씩 하면 얼마? 6만 원 이상이 돼요. 그 야간이니까 더 주고 막 이래야 돼요. 심지어는 11시까지나 12시까지 하게 되면 뭘 줘야 되냐면 종업원들한테 교통비까지 추가로 줘요. 택시비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찍 문을 닫고 그냥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확보했던 사람들이, 주말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성과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한 팩터 자체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누리는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이 많은 업체들이 그 한계 생산에 헤매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지금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또 중소기업의 상당히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 10%가 넘는 업체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상장되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률이 거의 현상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 임금이라는 부분이 보통 한 20-30%를 차지하는, 여기를 임금이라는 부분이 지난 한 몇 년간 30% 40% 올라버리면은 30% 올랐을 때 이걸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가끔 새벽마다 가서 밥을 먹는 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내 쪽 같은 경우도 밥을 굉장히 잘하는 집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러 뭐 6시나 6시 반쯤 돼서 시내에 잠깐 한 4명이나 뭐 5명 모여가지고 차로 갔다가 식사하고 이렇게 오고 이랬는데 굉장히 맛있게 하는 아침 해장국집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갔던 데가 최근에 거기 갑시다 했더니 아는 분이 거기 아침에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가 주로 24시간 했었어요. 안 한답니다. 그럼 몇 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11시부터 그냥 저녁 8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원래 24시간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교인들끼리 몇 명 모여서 어느 집에 갑시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상당히 많은 식당들이 새벽에는 안 합니다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뭐 들쑥날쑥 하는데,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서너 명 또는 4-5명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그 인건비가 안 나올 때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제 식당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라는 한 팩터를 가지고 여러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결국에는 석박사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들을 많이 쓰고 연구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든지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것들의 변화 추이와, 아니 수출과 우리 부동산 가격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논문 토픽이 되는 거예요. 박사를 처음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나는 논문을 도대체 뭘 쓰라는 얘기야? 하면서 되게 이제 실제로는 좀 막막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여러분의 논문 토픽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제품들이 왜 팔릴까? 왜 안 팔릴까?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제품들이 팔리는 것은 왜 팔릴까? 조금 더 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미시경제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밑에 이제 경영 특수 논제들 같은 경우 하는 게는 제품이 팔리면 팔리는 이유들이 있을 거고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왜 살까? 그 사는 거에 그 의미가 뭘까? 무슨 가치를 부여할까? 그거. 또는 이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이면 사고 어떤 가격이면 사지 않을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을 할 때, 제공을 할 때 어떤 프리미엄 가치를 우리 회사는 제공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야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오거든요. 소비자는 또 뭘 보느냐? 소비를 하면서 또 밸류를 따져요. 아, 내가 소비를 하는, 저기는 내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너무 비싸다. 저기는 그 가치에 비해서 훨씬 프리미엄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공하는 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받는 밸류가 훨씬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밸류와 소비자의 밸류가, 프리미엄 가치와 소비자의 밸류가 계속해서 이제 이 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고민하신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시경제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도 하나씩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그냥 지나치는 그 변수들이 실제로는 이게 내 논문에 내 박사 논문에 그럼 너는 왜 그걸 썼느냐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을 경우에 뭘 고민했는지 왜 하필 이걸 썼는지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를 그냥 단순히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그 하나하나가 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개념이고 그 개념과 관련된 변수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를 입체적으로 이게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하나가 테마가 왔을 때 수출이다. 그럼 수출은 우리나라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수출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수출 자체가 영향을 받겠죠. 많이 하게도 적게 하기도 하죠. 왜 수출이 줄어들었을까? 왜 수출이 늘어났을까? 그 수출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또 어디에 영향을 줄까? 그 수출이라는 하나의 그 변수만 하더라도 이 앞에는 뭐고 이 뒤에는 뭘까? 금리라는 하나만 보더라도 얘 금리가 낮아지는 건 왜 낮아졌을까? 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기업의 성과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소비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는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근로의욕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근로의욕은 제껴놓고 금리가 변했을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업을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영 마인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나는 기업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기업을 확장시켜 봐야지. 아니면은 다각화시켜 봐야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움직이는 변수들이 생기겠죠. 연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실물과 실제로는 중소기업 실제로 경영과 직접 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들 같은 경우는 망할 기업들을 구제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하고 기업의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해서 삐삐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또 옛날에는 전통적인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전통적인 핸드폰을 만드는 그 회사에게 거시 경제는 이렇게 변하고 핸드폰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글로벌 핸드폰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출범을 했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바뀌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만약 여러분이 경영인이라면 또 여러분의 기업에 자문을 한 사람이라면 선제적으로 만약 그런 기업을 리딩을 했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변화를 했겠죠.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도 그 대부분의 기업은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분이 석사, 박사 공부하는 거에 연구하는 거에 학자들이 실제로 해줘야 되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많은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실무를 선도하기보다는 그냥 망하면 이렇게 망했다. 대박 터진 기업 이렇게 대박이 터졌다. 결과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실제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또는 현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학문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한 두어 주 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는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될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세상을 다 망가뜨린 것 같은데 미국에 뭐 수만 명이, 미국만 하더라도 150만 명의 코로나 지금 환자가 발생했고 거의 뭐 8만 5천 명. 이번 달 말 또는 6월 초쯤 되면은 미국의 사망자만 하더라도 10만 명을 아마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러면 수십만 명이 죽는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는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죽이는 걸로 끝났을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에 관한 또 의존들이 높아질 거냐 하면 아마도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동안에는 안전이라는 가치 자체는 거의 의미를 부여 안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중국과 경쟁하고 소련과 경쟁하고 월남전에서 싸우고 또 뭐 이락 전쟁에서 싸우고 아랍에서 싸우고 뭐 여러 나라에서 싸움하면 전쟁 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디에 무슨 경쟁을 했어요? 무기 경쟁을 하더라도 신무기 경쟁을 하고 뭐 스텔스 무기를 만들고 최첨단의 무기를 만드는 건 어마어마하게 뭐 마하가 어쩌고 뭐 달나라는 이미 정복했고 화성을 정복하고 뭐 화성에 뭐 여행을 가고 어마어마한 최첨단의 그 무기와 최첨단의 상상들을 했는데 현실에서 보니까 최첨단의 상상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그냥 감기에서 조금 진화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현상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부여했던 이게 가장 최고라고 했던 그 가치와 프리미엄과 밸류와 의미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아는 친척들과 몇 명 사람들도 최근에는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아는 분의 조카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1억 정도를 내고 거의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돈 그거 다 포기하고. 또 제가 아는 우리 가까운 친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혼자 자가격리하고 뭐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수십 년만 살았던 분들인데도 미국의 시민권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국이라는 나라 거의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거의 경시했던 나라에 오히려 도피를 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뉴저지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도피를 해서 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추구했던 가치가 뭐였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추구했던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무역이라든지 그 다음 자유, 뭐 쾌락, 캐주얼, 편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어요. 편리함. 지금은 뭐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한을 당해요. 무슨 제한을 당해요? 지하철을 혼잡 시간에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타지를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유롭게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마저도 뭐예요? 네 맘대로 못해가 되는 거죠. 9.11 미국에서 테러 사태가 생기고 나서 미국에서 건물을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검사하는 그런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자동차를 타고 건물로 내 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려면은 네 운전석과 트렁크를 다 열어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조치와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때만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질서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안전수칙이 아마 일반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많이들 바뀔 것 같고요. 잠시 좀 위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시경제 중에서도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 활동에서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거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뭐 그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업 경영과 관련됐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과 관련됐을 수도 있고 여러 관련된 논문을 쓰고 논문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두루뭉실한 한국 경제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변수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라는 거죠. 나는 뭐 금리만 보겠다든지, 난 금리와 경제 활동을 보겠다든지, 나는 뭐 고용과 뭘 보겠다든지, 뭐 성장률과 뭘 보겠다든지, 뭐 수출액과 뭘 보겠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석박사나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나름대로 연구라는 걸 할 때는 연구는 대부분의 뭐와 뭐의 관계를 살펴봐요. 가장 기본적인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의 뭐라 그럴까요? 성적이라고 할까요? 아니, 아이의 뭐 흡연율,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중고등학생 흡연율도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의 자살률도 있어요. 자살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면 자살은 아니고, 자살은 모르겠는데, 자살 의욕, 난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을 되뇌이는 애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럼 죽고 싶다라는 어떤 아이의 의사잖아요. 그죠? 의도. 나는 살기 싫어. 얘는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어떤 동경이나 아니면 죽음에 관한 뭐 의욕 같은 경우나 이렇게. 아니면 이혼을 하고 싶어. 나는 왜 이혼을 하고 싶어? 심지어 결혼을 안 할래. 이거 결혼 의욕이거든요. 어떤 변수를 살펴볼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변수나 특정한 개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아이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아이의 성적이나 성과예요. 그럼 이게 뭘 해주면 될까? 얘한테 과외나 학원을 보내면 될까?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맺어주면 될까? 아니면 엄마가 이 아이를 붙어 다니면 될까? 아니면 뭐 선생님을 잘 만나면 될까? 아니면 특수학교를 보내면 될까? 해외 유학을 보내버릴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의 미래가. 그래서 아이의 그냥 단순히 성장만 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꿈을 살펴봐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 동생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다면 동생이라도. 그 동생이 꿈을 꾸고 있으세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야, 꿈이 뭐야? 아직 안 정했는데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다 보면은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꿈꾸는 게 뭐예요? 이 아이의 꿈이 되는 거고, 점점점 꿈을 꾸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꿈이 커지는 거고, 꿈이 구체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게 뭐냐면요.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꾸면 뭐가 없는 거죠? 꿈을 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을 작게라도 꾸어야 꿈을 작게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우고 가기도 하고 꿈을 꾸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개꿈이야. 다른 꿈으로 바꿔야지. 꿈을 변화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논문도 이와 같은 거예요. 논문이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논문의 어떤 토픽이나 변수, 이걸 변수라 그래요.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논문화할 수 있으면 우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 이 개념 없는 놈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념이 뭐예요? 도대체 네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뭐냐라는 걸 구체화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논문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우선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이 과연 왜 그럴까 하는 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 개념을 잡다 보면 이 개념을 구체화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와 다른 변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살률이다. 자살 의욕이다. 얘는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막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에 관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 자살에 관한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만 가지고도 밤새 이게 고민을 해요. 누가 자살 생각을 많이 할까? 그 이유는 뭘까? 자살 생각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은 게 뭘까? 라는 걸 연구하게 되는 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변수와 변수에 만약에 자살 생각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게 경제적 환경이다 그러면은 경제적 환경과 자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살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할까요? 못 살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